아직도 많은 업자들이 집값이 지금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년쯤엔 슬금슬금 다시 오를 것이다. 올해 계속 오른다고 하던 인간들이 올해는 글러먹었고 내년쯤에는 슬금슬금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집값은 왜냐하면 무조건 오르는 것이고 무조건 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와 이성적인 분석이 아닌 그냥 오른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낮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년 1분기까지는 주택 구매에 유리한 시기가 될 것. 짧게는 연내, 내년 상반기까지 길어요. 양극화가 심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주요 지역은 빨리 구매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저점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넘어가지 않을 것. 그러면요 어떤 분석이 돼야 되느냐? 적어도 저 정도를 분석하려면 내년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런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계기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너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왜냐면 그 전에 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내년 집값도 올해만큼 오른다. 내년 집값 2.5% 상승. 내년 수도권 집값 7%. 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예측을 했죠. 물론 다 틀렸죠. 떨어질 때는 왜 얼마나 떨어질 것이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쯤에 언제 사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이야기 없죠. 그냥 내년에는 다시 오를 거야. 왜? 왜도 없어요. 전세값 6.5% 상승한대요. 집값 2에서 5% 가량 오를 것. 어때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업자들이죠.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냉각 끼면 20, 30% 이상 급락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왜?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는데 20, 30%가 어떻게 떨어지냐?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데 한 20%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작년 가격 이미 된 데도 있는데 왜 내년 상반기까지로 잡냐? 20, 30%가 안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작년 기준 DSR이 주담대 받은 사람이 47.6%예요. 그렇다는 것은 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새롭게 주택시장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도 이 정도 이상은 된다는 거죠. 지금 집값에. 여기서 1% 금리가 오르면 58%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 이상 올랐죠? 작년 하반기 대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58% 넘어간다. 그러면요 집값이 10억이면요 5억 8천 정도가 대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요 받을 수 있는 거는 4억 정도죠. 플러스 추가 여력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4억 2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냐? 8억 2천으로 하면 대출이 4억이 안 나오니까. 적어도.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영끌에서 살 수 있던 사람들은 샀겠죠? 인제 사야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보다 여력이 더 없다. 그럼 최소 20% 이상은 떨어진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문제는요. 누가 영끌을 하겠느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러니까 30% 40%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매매 가격 지수가 40%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제 하락 예측한 사람들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죠.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요분은 2020년 이후 낀 거품만 꺼진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까기도 했지만 그래도 17% 하락. 그 다음에 또 한문도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는요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그게 다 뭘로 오른 거예요? 다 부채로 오른 거죠. 언제 부채가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LTV 70% 붙여줄 때부터. 가계 부채로 쌓아서 올려놓은 집값이죠. 그래서 보면요 2천 가구가 있는 단지인데 집값이 한 5억 10억 뛰는데 거래량 보면요 한 대여섯 건으로 돼버려요. 한 건당 막 2억씩 뛰죠.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티가 덜 나는데 최근에 막 많이 폭락하고 있는 송도 같은 경우 가봐라. 송도 얼마 전에 4억 떨어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4억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직 거기는 이제 떨어진 거 초입이다. 왜?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7억대였어요? 7억대도 5억대에서 한 건 거래돼서 7억대 만들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7억대로 우후죽순으로 거래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 다음에 갑자기 9억대가 떴어요? 그리고 다시 7억대가 떠요? 한 건 한 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11억대가 뜨더라. 이거 두 건만으로 4억 올려놓고서 이제 6억 9천 뜨니까 4억 떨어졌다. 말이 되는 소리냐. 원래 이 가격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지. 요 두 개가 문제였던 거래고. 그런데요 요 두 개를 시세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이상 떨어져야죠. 당연히 5억에서 11억까지 뛰었으면 다시 5억대까지는 떨어져야죠. 이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장기적 침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많이 떨어진 단지가 한 40% 50%대 떨어졌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왜? 그때는요 뭐 하우스푸어 많이 양산됐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양산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우스푸어의 DSR 기준이 한 20% 정도 됐어요. 지금 DSR이 50%가 넘어갔죠. 하우스푸어들은. 그러면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금이 너무 비싸요. 원금이 비싸니까 금리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그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가계부채로 그때보다 거품이 더 많이 쌓였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분당 이런 지역들만 쌓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 쌓인 거예요? 의형, 화성, 안성, 강원도 이런 데까지 거품이 다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와요. 그때보다 더 못 버틸 사람들이 더 많이 샀다.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떨어져서 살아난 인간들 많죠? 자, 내 집 마련 기회다. 여기 이상한소, 심씨 이런 사람들, 심교수 형 이런 사람들 계속 지금 살아보래요. 하락기 진입했는데 살아, 주동장세 길어지는데 살아, 이러고 있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요, 지금 고점 찍어가지고 떨어지게 생기니까 분당에 올인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671%였다. 자, 5년 갭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자, 소설이죠. 전세 끼고 1.4억에 산 집이 16억으로 급등했다. 되게 웃기죠? 자, 그러면요, 671% 정도 나오려면요, 시세차익 9억 4천이래요. 그럼 9억 4천을 다 시세차익으로 버느냐? 아니죠. 수익률 계산을 누가 저 따위로 해요? 내가 살다 저렇게 수익률 계산하는 건 처음 본다. 뭐 빼야 돼요? 차익만 봐요? 그런 이야기죠. 100억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1000억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순수익률은 10억이에요. 그거랑 100억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500억이 나오고요. 이 중에 순수익률이 200억이다. 그러면 얘가 돈 많이 번 거예요? 얘가 돈 많이 번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많이 번 거죠. 매출로 보면 얘가 더 높은데? 매출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률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수익을 받냐, 순수익을 받냐, 여기서 수익률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9억 4천을 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도세 빠지죠? 또 뭐가 빠질까요? 복비 빠지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냈던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당시에 뭐 했던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것도 가정의 가정이죠. 가정의 가정을 이렇게 하면 되냐, 6억 9,400만 원에 거래된 거는 갭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싸게 거래됐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이면 다시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왜 지금 떨어지는 시기에 이런 수익률을 계산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자꾸 이 심리를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떨어질 것에 대한 계산을 안 해요. 또 하나 볼까요? 전세금 3억 빼서 몰빵, 3년 만에 강남 입성. 이 인간 테슬라 엄청 좋아해요. 계속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몰빵 해가지고 엄청 벌었다. 머스크 믿고 테슬라 줬죠. 테슬라 지금 어때요? 지금도 계속 폭등하고 있나요? 그러면 2017년에 얘기를 하든가. 2017년에 분당 집 산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쥐들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내년 하반기 이후에 회복세, 내년 상반기엔 노려볼 판,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된다. 근데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게 뭐냐? 과거에는요, 내년 상반기에 회복, 내년 하반기에 회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요즘에 예측하는 인간들은 말이 내년 하반기에 회복이란 말 안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내년 1분기까지는 하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올라갈 것 같거든. 예전에 과거에 계속 떨어질 것 같을 때도 그래도 올라갈 희망이 보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지금은 안 올라갈 것 같거든.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집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해요. 그때는요, 떨어져서 안 사는 거였죠. 지금은요, 떨어져도 못 사는 거예요. 왜? 소득에서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맞는 집값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PIR이 급격히 치솟았던 그 시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요, 그때는 금리 인하해도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했죠? 언제? 2008년 9월에. 언제까지 인하했어요?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데는 초이노믹스쯤이죠? 이때까지 인하해도 계속 떨어지다가 이때 조금 올라가고 조금 인상하니까 다시 뚝 떨어지다가 그 뒤에 인하해도 계속 떨어졌었죠. 이때 뭐에서? 최노믹스에서. 그때부터 올라갔었죠. 근데 문제는요, 이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요,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금리 그만 올린다고 해도?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못 사서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더 올리니까 더 못 사는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때까지 다시 떨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 봐야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면은 진짜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진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집값은 떨어진다. 자, 근데 문제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죠. 내년까지 물가 상승 우려된다. 자, 그리고요, 내년 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3개월마다 경신되고 내년 말 4% 이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JP 모건 이런 데서 분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창용 총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 멈추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은 필요가 없다. 여기는 맨날 최대한 완화되는 쪽으로 분석하는 쪽이고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 대침체. 지금 경제 위기는요, 뭐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왜 심각해졌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공급망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수요가 줄어서 감산을 했는데 이걸 쉽사리 증산하기 쉽지도 않고, 오펙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권력 잡은 김에 증산 막 해주고 이런 상황 아니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과잉 유동성이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축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걸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극복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웬만하면은 상승시켜서 멈췄다가 인플레이션 좀 안정되면은 조금 떨어뜨려서 이 정도가 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인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엄청난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당연히. 결론. 자, 집값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들의 특성을 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 다 나가리 되고요.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은행권 플러스 부동산과 교수 플러스 건설사 대변인들. 예를 들어 주택 무슨 연구원, 건설 무슨 연구원, 대한 무슨 협회 막,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들 다 올랐다고 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전문가,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메우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요, 그때 매년 떨어져도 매년 오른다고 하던 이 사람들마저도 돌아서고 있다. 그때는 내년에 오를 것인데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진다. 그 뒤에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적으로 전문가 하나 남았었죠. 지금 다시 나온 사람. 이 사람 기사 다 내려버리고 다시 나오고 있다. 그거 말고 없어요. 집값 무조건 오른다고 쪽집게라고 뭐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건설사 백이나 은행 백 혹은 교수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쯤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자문료나 건설사에 이런 거 받으니까 건설사 백이죠. 그거 없으면 다 사라진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오르는 시기에 그냥 오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니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그랬죠. 투자라고 그랬는데 안 떨어지는 게 어딨냐. 요거 보시면 무조건 오르는 건 없다. 거품은 늘 붕괴가 됐다. 우리나라에도 거품 붕괴가 90년대 이후에만 3번이나 있었는데도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다. 공부 좀 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